자, 촬영하다가 배터리가 또 나와 다시 또 촬영해요. 중요한 거 위주로 합시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자, 식량 문제 해결. 우리가 이거와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하버가 만든 방법이고요. 뭘 만들었다? 암모니아를 만들었다. 암모니아 만들어서 어디다 썼다? 이거 농업 생산량 증대에 활용되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화학 비료거든요. 화학 비료라서 농업의 비료로 많이 활용됐고요. 그 다음에 살충제, 제초제, 비닐, 플러스로 나일론 같은 경우엔 그물 같은 걸로도 쓰였죠. 그렇지? 그래서 어업 쪽에 활용이 됐습니다. 의류 보온성 이건 아직은 안 외우셔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거 이거 두 개만 잘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두 개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최초의 합성 섬유 나일론이죠. 다음 가장 널리 쓰이는 거 폴리에스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대부분의 교복은 폴리에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왜 그러냐? 안 구겨지고요. 구겨지지 않고, 그 다음에 촉감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옷에 많이 활용되고요. 합성 염료도 개발이 좀 되었죠. 자, 다음 주거 문제인데 주거 문제에서는 이제 첫 번째 화석 연료에 의해서 주거 환경 조성이랑 보일러 이런 거죠. 그치? 자,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철, 그치? 재련에 의해서 철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화학식은요, Fe2O3가 일산화탄소 3개랑 만나서 2개의 철을 만들고요, 3개의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그래서 순수한 철을 얻게 되는 이런 화학 반응이죠. 자, 이런 재련을 통해서 철을 사용했고요. 이것 때문에 주거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아유, 뭐가 자꾸 또 뜨네요. 커버려야 돼. 오케이. 자, 다음 의약품인데요. 의약품은 크게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는 푸른 곰팡이에서 얻은 뭐죠? 항생제입니다. 세균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스피린은요, 살리실산이란 물질로부터 얻은, 살리실산이에요. 제가 오타가 있네요. 살리실산이란 버드나무 껍질에서 얻은 물질인데요, 여기에다가 아세트산을 섞어서 만든 화학 물질입니다. 자,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해열 진통제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탄소화물은 보통 탄소 원자가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HO, NS 등등이 붙어서 할로젠, 뭐가 여러가지 많이 붙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들, 우리 몸 플러스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고 있고요. 수천만 가지에 이를 정도 매우 다양하다. 그렇겠죠. 사실 탄소에다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면 다 탄소화물인데, 그치? 최대 4개의 화학 결합을 가능합니다. 4개의 다른원소와 원자 공유 결합을 하며, 이렇게 돼 있죠. 네, 탄소끼리 결합하여 다양한 길이의 구조와 화합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탄소화물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간단한 탄소화물이라고 하면요, CH4 메테인이죠. 메테인인데, 메테인은 천연가스 등에서 많이 나옵니다. 천연가스에 주로 많이 얻고요. 도시가스나 이제 액화천연가스 LNG죠. 액화천연가스 등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자, 다음에 탄소 원자 1개 이상의 OH가 결합된 거, 이거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대표적인 게 에탄올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OH 붙은 거 보이시죠? 자, 실온에서 액체 상태지만요, 약간의 휘발성이 있고요. 물에 잘 녹고 기름 잘 섞일 수 있고요. 살균 소독을 합니다. 자, 다음 이게 아세트산이네요. 아세트산 구조 보시면 COOH, 이게
산성을 띠는 카복실기라고 합니다. 이런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약한 산성을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카복실기가 있으면 웬만하면 다 약한 산성이 됩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학식량갑을 원자량이라는 건 탄소 질량수 12, 보통 질량수 위에 좌측 상단에 이쪽에 쓰죠. 질량수 12, 참고로 탄소의 원자량은 12 혹은 13짜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12짜리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탄소는 중성자 숫자가 6개 아니면 7개라는 거예요. 왜? 양성자가 무조건 6개거든요. 자, 얘를 기준으로 정한 물질의 양을 우리는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자량을 싹 다 합쳐서 만든 게 분자량이죠. 그치? 특히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질량, 원자량을 싹 다 더하면 뭐가 된다? 분자량이 된다. 자, 그리고 화학 물질을 이루는 모든 물질의 화학식량을 다 더한다. 원자량을 싹 다 더하면요 화학식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화학식을 이루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정확히 화학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화학식에서 원자가 몇 개인지를 보시고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NaCl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 1개, Cl 1개 있는 게 아니죠. 나트륨이 이렇게 있으면 Cl도 이렇게 1대1로 붙어 있다는 거지 1개씩이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화학식에는 분명히 하나밖에 없죠. 이 화학식을 기준으로 무엇을 한다? 화학식량을 계산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몰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몰이라는 건 우리가 1몰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는 아보가드로 수라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건 여기 아보가드로 수 써야 되겠네. 그렇지? 아보가드로의 수인데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입니다. 이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쵸? 1몰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되고요. 몰 질량이란 개념이 있는데 사실 수치는 똑같은데요. 단위만 그램 퍼 몰을 써요. 참고로 화학식량은요 단위가 없습니다. 근데 단위를 써서 쓰는 수치를 우리 몰 질량이라고 해요. 1몰당 질량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따르면, 의 법칙을 따르면요, 온도 압력 같을 때 모든 기체는 특히 0도씩 1기압 STP라고 표현하죠. STP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요 22.4리터로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고요. 아보가드로 숫자를 입자수와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을 23제곱을 나눠주면요 이게 몰수가 되고요. 이 질량을 무엇으로? 화학식량, 분자면 분자량, 원자면 원자량이 되겠죠? 로 나누면 그 물질의 몰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0도 실기압에서 기체 부피를 22.4리터로 나누면 마찬가지로 몰수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에서 할 때는 반응식 하는 건 아실 거예요. 괄호 안에 기호를 써서 나타나는데, 이 기호가 보통 물질의 상태는 G, S, L, A, Q가 되죠. 기체, 이건 고체, 액체, 수용액의 상태를 각각 의미하고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요 몰비, 분자수비와 같고요. 기체일 때는 부피비랑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양적 관계라 해서 계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파트기도 하죠. 자, 우리가 퍼센트 농도라는 게 있는데,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의미합니다. 즉 설탕물 5%라고 하면요 95g이 물 더하기 5g의 설탕이 들어간 거죠. 그치? 그러면 100g의 용액 중에 5g이 들어있다. 즉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퍼센트 농도란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몰 농도라는 개념인데,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당 녹아있는 용질의 양, 그치? 액의 부피. 그렇다 보니 이 부피라는 것 자체가 온도에 따라
변하죠. 그래서 몰 농도는요, 온도에 따라 수치가 좀 변할 수 있어요. 이게 몰 농도라는 녀석의 좀 단점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 몰 농도를 왜 쓰느냐? 화학식 할 때 좀 편하거든요. 특히 공식이 좀 편해서. 묽은 용의 몰 농도는요, 뭐예요? 진한 용의 몰 농도 곱하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MV는 MV다, 요 공식이죠. 지금 이 공식의 뜻은요, 뭐예요? 이게 원래 용액의 용질의 몰수. 자, 봐봐요. 몰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뭐예요? 이걸 여기로 넘기면 M 곱하기 V 하면 용질의 양 몰수가 나오잖아요. 즉 이거 두 개 곱하면 용질의 몰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상태에 물을 좀 더 넣었다. 그럼 몰 농도가 바뀌겠지만 용질의 양은 안 바뀌죠. 그래서 바뀐 용액, 희석하거나 물을 좀 탔거나 이랬을 때의 몰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요, 그 값은 그래도 같아야 돼요. 왜? 용질의 몰수는 불변해야 될 거니까요. 물론 이제 다른 용액 섞었을 땐 달라지겠지만, 한 용액에 물만 섞었을 때, 용매를 뭐 첨가하거나 용매만 뺐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질의 몰수를 계산해서 MV는 MV다 공식을 보통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원자의 구조. 자, 이쪽 좀 볼까요? 전자는 누가 했다? 톰슨 음극선 실험으로 알게 되고요. 세 가지 실험 있죠. 그치? 직진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더 했더니 플러스 극으로 휘어지더라. 뭐예요? 음전하를 띄고 있더라. 음극선이 음전하 띄고요. 그 다음에 바람개비 질량, 정확하게 운동량이긴 한데 질량이라고 표현하죠. 질량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모든 입자들이 이 동일한 이런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공통적인 음전하를 띤 전자를 전부 다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해서 뭘 했죠? 여기 톰슨 모형, 푸딩 모형을 만들었죠. 푸딩 모형을 만들었고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러더퍼드가 합니다. 얇은 금박지에다가 쏘면 대부분은 통과하지만 일부분은 휘거나 튕겨요. 이게 10만 개 중에 뭐 몇 개 안 돼요.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튀는 이유는 질량이 매우 무거운 원자 핵이라는 게 아주 작게 원자의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원자 주변에 전자가 원운동을 전자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이 주변을. 이렇게 해서 마치 태양계와 같이 행성이 도는 것처럼 전자가 움직인다 해서 행성 모형이라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이걸 노벨상 타죠. 이렇게 되고요. 원자의 구조를 보시면 양성자, 중성자인데 상대적인 질량은 이거 두 개 똑같아요. 그리고 전자는요, 상대적인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여기서 제발 좀 조심하실 거, 전하량은 부호를 무조건 붙여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양성자, 중성자로 된 원자 핵이 가운데 있을 거고요. 이 주변, 이게 원자 질량을 대부분 차지합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랑 같고요. 이게 원자의 전자수랑, 원자니까 원자는 양성자 수 더하기 전자수가 양성자 수와 전자수가 같거든요. 그래서 양성자의 수는 원자의 전자수가 되고요.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됩니다. 그리고 양성자 수가 동일한데 질량수가 다른 것, 즉 중성자 수가 다른 물질을 우리는 동위원소다라고 표현하고요. 양성자 수 같으면요, 화학적 성질은 거의 같습니다. 그냥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원자의 질량을 잴 때는, 원자량을 잴 때는 보통 평균 원자량을 쓰는데 CL은 75%가 뭐예요? 37짜리가 있고요. 25%가 CL 35죠. 그래서 이거의 평균치는 어떻게 돼요? 75%니까 100분의 75 곱하기 37 더하기 100분의 25 곱하기 35. 물론 이렇게 안 구해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게 정말 기본이니까 이 방법 잘 알아두시고,
나중에 수업 때 뭐 이거 말고 수직선에서 그리는 방법도 알려드렸었는데 그것까지 잘 리마인드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네요. 자, 원자 모형, 보호 원자 모형. 자, 원자 핵이 있으면요 주변에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번호는요 K, L, M, N, 알파벳 K부터 알파벳 순서대로 쭉 이름을 붙여놨어요. 물론 이 이유도 설명드렸어요. 사실 K 껍질부터 시작한 이유는 안쪽에 혹시나 딴 게 더 있을까봐 중간부터 대충 알파벳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게 정말 1번이었죠. 그래서 K 껍질은 N = 1, L은 N = 2, M은 N = 3 이런 식으로 넘버를 붙여나갑니다. 이걸 우리 나중에 뒤에서 주양자수라고 하기도 해요. 여기 요 수치 말이죠. 주양자수라고 하고요. 각각 에너지들은 각각 전자 껍질들은요 그 전자 껍질에 전자가 딱 놓이면 그 전자가 가지게 되는 특정한 에너지 값이 있어요. 그 에너지 값을 우리는 에너지 준이다라고 표현하고요. 공식은 E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0인데 1310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N제곱을 잘 알고 계시면 돼요. 분모가 N제곱이다. 그래서 E1은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얼마, E2는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얼마,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한대가 가면 이 무한대는 0입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점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1번에서 2번, 3번으로 전자 올라가면요 에너지 흡수하고 아래로 내려오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나타나고요. 각 전자 껍질마다 에너지 준위, 즉 에너지 준위 차이, 이 에너지 갭이 원자마다 일정하기 때문에요. 이 원자가 내뿜는 에너지들을 측정해 보면요 항상 일정한 에너지만 나옵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는 선 스펙트럼 빛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 수소 같은 경우에 스펙트럼이 크게 세 종류, 라이먼, 발머, 파센인데요. 라이먼 계열은요 저 멀리 어딘가에서 1번으로 전자가 떨어질 때 나오는 빛을 라이먼 계열, 그리고 2번으로 전자가 떨어질 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발머. 3번으로 떨어질 때 파센이라고 합니다.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 뭐가 됐든 라이먼, 3에서 2, 100에서 2, 1억에서 2 다 발머. 라이먼 계열은 그래서 1번으로 전자가 떨어질 때, 발머는 2번으로 전자가 떨어질 때, 파센은 3번으로 전자가 떨어질 때를 각각 그 계열의 이름을 라이먼, 발머, 파센이라고 붙이고요. 이때 나오는 빛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정해져 있긴 합니다. 자, 정해져 있고요. 보시면 이 선 스펙트럼을 해석하는 요령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파장이 짧을수록 고에너지인 건 아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 요만큼 자외선 영역 볼게요. 고에너지 영역 갈수록 촘촘하죠? 가시광선 볼까요? 고에너지 갈수록 촘촘하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고에너지로 갈수록 좀 촘촘합니다. 고에너지로 갈수록 훨씬 더 패턴이 촘촘하게 나온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현대원자 모형인데, 오비탈. 이거는 우리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공간을 보통 오비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S와 P오비탈 정도만 우리가 통합과학 화원에서 좀 다룹니다. D오비탈 모양까지는 보통 시험에 잘 출제하진 않고요. S는 방향성이 없는 동그란 모양, P오비탈은 뭐예요? 아령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오비탈 같은 경우엔 주양자수에 의해서 그 모양이 결정납니다. 특별히 방위양자수에 의해서 오비탈의 모양이 결정나는데, S오비탈은 방위양자수 L이라고 했죠? L = 0이고요. P오비탈은 L = 1인 오비탈을 우리는 P오비탈이다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주양자수는 사실 아까 에너지 껍질이다 이렇게 표현드렸거든요. 그치? 이게 오비탈의 에너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요. P오비탈 보시면 방향이 세 방향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자기 양자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양자수 하나가 0이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대칭적으로 존재해요. 이해되셨죠? 자, 스핀 자기 양자수는 전자의 스핀 상태를 표현하는데 둘 중 하나입니다.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를 우리 스핀 자기 양자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잘 리마인드 해주시고, 아래쪽에 표가 있으니까요. 이 표는 잘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요, 수소는 보통 같은 껍질이면 에너지 준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전자가 둘 이상이다. 그럴 경우에는요,
S보다 P가 높고요. P보다는 D가 높아요. 단 이러다 보니까 4S와 3D 에너지 순위가 역전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이 오비탈의 전자를 채울 때는요 싸움 원리, 에너지 낮은 것부터 차근차근 파울리 메타볼리, 똑같은 스핀이 같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고 다른 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스핀 두 개가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세 개가 하나의 오비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업 스핀, 다운 스핀, 업 다운 같이 있는 건 가능한데 업이 두 개 겹친다든지 다운 두 개 겹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파울리 베타원리고요. 훈투의 규칙은 가능한 홀 전자의 수가 크도록 전자를 배치하라, 이게 안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차이점은요, 훈투의 규칙과 싸움의 원리는 위배할 수 있어요. 위배하면 들뜬 상태가 되고요, 파울리 베타 원리는 위배 불가합니다. 이걸 위배하는 원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요게 차이점입니다. 이 파트는 꼭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전자 배치를 직접 그려보시는 게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몇 개 예시만 들어드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탄소 같은 경우에는요, 전자가 6개짜리죠. 1번 껍질에 1s 오비탈 전자 2개 넣어주시고요, 2번 껍질 2s의 전자 2개, 그 다음에 2p 오비탈의 전자를 2개 채우는데 훈투의 규칙에 따라 각방 써서 채워주시면 돼요. 뭐 이것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p 오비탈끼리는요 다 동일한 오비탈이기 때문에 뭐 어느 거 먼저 채워주셔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산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1s 2개, 2번 껍질로 가서 2s 2개, 그 다음에 2p에 4개를 채워줘야 되는데 일단 홀 전자 최대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1개를 쌍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돼서 보시면 탄소와 산소는 홀 전자 개수는 바닥 상태에서 똑같아요. 그치?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바깥쪽 요 껍질에 있는 전자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자가 전자다 라고 하고요. 요 상태를 우리는 바닥 상태, 근데 전자가 뭐 훈투의 규칙이나 싸움의 원리 위배했다, 그 상태를 우리는 들뜬 상태다, 에너지가 높은 상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온의 전자 배치는요, 바깥 껍질의 전자가 8개가 되도록, 헬륨인 2개지만 어쨌든 8개가 되도록 전자를 채우려고 하는 걸 우리는 옥텟 규칙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 옥텟 규칙에 따라 전자가 채워져서 이온이 됩니다. 요거 잘 체크해 주시고, 자, 주기율표 역사는 넘어갈게요. 외워주시고, 최초의 주기율표 멘델레이프, 현대적 주기율표 모듈리입니다. 족은요 양성자수, 근데 양성자수이긴 한데 이걸 양성자수라고 하진 않고요, 이걸 원자 번호다라고 표현합니다. 원자 번호 순으로 원자를 나열한 거, 이걸 주기율표라고 하는데 같은 적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 숫자가 같습니다.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요, 주기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의 수가 같고요,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는 원자과 전자 수가 주기적으로 변해서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가 일족에서 수소 제외한 거를 우리는 알칼리 금속, 17족 원소를 할로젠 원소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18족을 우린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 우리는 동족 원소다 라고 표현하죠. 자, 다음 유효액전하는 전자가 가지게 되는 핵의 영향력,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핵이 플러스 4예요. 그런데 이 겉에 있는 이 전자가 정말 플러스 4의 핵전하만큼 당겨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안쪽에 혹은 같은 껍질에 뭐가 있다? 전자들이 지금 여기 얘네들, 이 전자들이 얘를 밀어내기 때문에 전자가 밀려서 핵전하가 플러스 4만큼 작용을 못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작용하는 전하는 얼마냐? 그걸 표현해 주는 걸 우리는 유효 핵전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핵전하를 깎아먹는 효과를 가려막기 효과, 주로 전자의 반발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효과가 됩니다. 보통 이 가려막기 효과는요, 안쪽 껍질일수록 강하게 작용하고요, 같은 껍질이면 이 효과가 작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바깥 껍질에 있으면요, 이 가려막기 효과가 1도 작용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표현되고 주기율표에서 유핵전하는 이쪽으로 갈수록 보통 커져요. 자, 그래서 같은 주기라면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핵전하는 커진다고요. 같은 족이면 어때요? 여전히 유핵전하는 커집니다. 요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유핵전하는 이 방향이다 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 반지름은 요쪽이죠.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집니다. 근데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하고 있을 때 두 원자 핵간 거리 2분의 1이다 표현했는데, 이때 이 결합은요, 단일 결합이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의외로 헷갈려요. 왜냐면 N과 N 3중 결합하면 N과 N이 단일 결합한 것보다 거리가 훨씬 더 짧거든요. 이렇게 계산한 거리는요, 원자 반지름이라 하진 않아요. 이해되셨죠? 약간 지엽적인 내용이지만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원자가 커질수록 보통은요, 핵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같은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하면요, 핵전하 커지죠. 근데 전자 껍질 수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 커지면서 원자의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감소한다. 감소라고 해야 되겠네. 그치? 자, 감소합니다.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요, 아래로 갈수록 뭐예요? 껍질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보통 증가합니다. 반지름이 점점 커지는 거죠. 요거 잘 체크해 주시고. 자, 다음 이온 반지름도 동일해요. 그치? 양이온 같은 경우 전자 껍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감소하고요. 그리고 음이온은 전자가 늘어나죠. 그래서 전자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커져서 더 팽창합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보다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다 라고 표현하고요. 보통 이게 이온화 에너지는 주기율표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긴 하는데, 문제는 같은 주기에서 일정하게 커지지 않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커지는 경향이 있더라 라는 거,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패턴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1차적으로 마무리를